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상법 총론, 벌써 13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운송업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복습 차원에서, 이제 운송업에 대해서 했는데, 이 운송은 육상, 호천, 항만에 대해서 해당되고, 해상이나 그 다음 뭐 그렇죠, 항공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운송이란 뭐냐, 공간적 이동을 말하고 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복습 잘하고 계시니까. 뜨끔했어요? 그래서 이 운송, 뭘 운송할 것인가, 그래서 물건을 운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이 물건을 운송할 때 우리 135조, 136조, 137조를 우리가 중요시하라고 했어요. 손해배상, 그 다음에 고가물, 그 다음에 정액배상.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 고가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류와 내용을 우리가 이제 명시해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진다. 그 다음에 우리 정액배상. 자, 인도 한날, 한날. 기억나시죠? 한날, 한날. 그렇죠? 전부 멸실이나 연착되었다. 그러면 한날. 인도 한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멸실이나 훼손됐다. 그럼 도착한 게 있죠? 그러면 한날. 한날에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앞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고가물에 대한 책임. 여객 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물건 운송과 책임이 같으면 안 되죠. 얘는 정액이지만 얘는 개별 확정이다. 개별 확정의 원칙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나 가족 등을 참작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여기에서도 손해배상은 148조, 149조, 150조. 뭐야? 탁송 수화물, 그 다음에 휴대 수화물을 하는 책임, 일반적인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잘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제 해상법 할 때 해상 운송, 그 계품 운송, 거기에 또 여객 운송이 나오죠. 물건 운송과 이런 거와 이제 거의 유사하고 차이점이 몇 개 없습니다. 그 차이점만 여러분 이제 학습하시면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운송업에 대한 이제 특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공부했냐? 송하인과 그 다음에 B라는 운송인 사이에 뭐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분과 이분의 운송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사자들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분이 이제 물건을 받았으니까 받았다는 증거물로 화물상환증을 달라 한다. 그리고 이분은 화물 명세서를 달라 한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수화인에게 나중에 어떻게 가겠죠? KEB에서 AOB에서 이렇게 양도돼서 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화물상환증은 이제 유가증권이다. 그 양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물건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이제 A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왜 이 사람이 물건을 받고 다른 데 도망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 화물상환증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뭐였습니까? 화물상환증의 법적 성질? 그렇죠. 제가 할게요. 제가. 여러분 당연히 아시는데 말하기 싫잖아요. 요식증권이다. 맞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요식증권. 상환증권이다.
또 뭐가 있어요? 지시증권이다. 또 뭐가 있어요? 문헌증권이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문헌. 그 다음에 처분증권이다. 이런 법적 성질을 여러분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제 법적 성질에 의해서 우리 이제 화물상환증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이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왔다. 그래서 화물상환증의 효력. 먼저 채권적 효력. 돼서 공부합니다. 이거 문헌증권성이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자, 그래서 여러분 의 보세요. 의 보시면, 자, 우리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추가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의 보세요. 화물상환증으로, 화물상환증에, 이 오타 좀 났네요. 오타 나면 제가 뭐라 했어요? 웃으라고 했죠? 웃으세요.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은 뭐냐? 증권 소지인과 동그라미 칩니다. 운송인 간의 채권 관계예요.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우리 운송인과 소지인 사이의 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채권 관계다 이 말입니다. 둘이 뭐 어떤 뭐 계약 관계가 있어요? 운송 계약은 누구랑 했는데? 송화인과 운송인이 했잖아요. 그럼 얘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 채권적 효력은 증권 소지인과, 증권 소지인이 누구예요? 지금 뭐 수화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누구예요? KB 하나은행, 아니면 AOBO 은행, 그 다음에 뭐 C가 될 수 있고, 뭐 많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은 증권 소지인과 운송인 간의 채권관계, 즉 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그래서 뭐하는, 운송상에 뭘 한다고? 소지인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증권 소진이 운송인이 돼서 운송계약상의 채무이행, 운송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그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 이 소지인이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이 운송인에게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물건을 안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이 화물상환증은 뭐예요? 뭐랬어요? 이 소지인에게 전달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운송계약상, 운송상이 아니라 운송계약상 채무이행에 청구했을 때 얘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법적 지위를 당연히 갖는 게 바로 화물상환증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요인 증권성과 문헌 증권성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요인은 뭐야? 원인과 결과. 문헌 증권성은 아까 뭐라 했죠? 우리 아까 문헌 증권성 기재된 내용대로 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을 수령을 원인으로 하여 발행되는 요인 증권입니다. 자, 아까 보세요. 아까 송화인이 이 운송물을 너에게 줬으니까 그 증거로 화물상환증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인 증권은 동시에 문헌 증권성이다. 그 문헌에 적힌 대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을 발행했다. 그 화물상환증을 먼저 발행했다. 이걸 공권이라고 그래요. 비어있는 거. 그래서 공권. 한번 보시죠. 공권이라 한다. 공권.
공권의 경우 또는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과 증권에 기재된 문헌이 불일치하는 경우, 상이할 때. 이건 그 화물상한증에 기재한 내용과 이 실제로 그 운송물 간의 그 기재가 불일치한다, 상이한다, 서로 다르다. 이러한 경우 요인성과 문헌성에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운송물을 받지 않고 발행했을 때, 즉 아까 운송인이 누구에게, 송하인에게 얘를 발행해 주잖아요. 그럼 어떨 때 발행해 주냐? 운송물을 받았을 때, 근데 받지 않고 했을 때, 공권일 때, 그 다음에 다르게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공권과 상의로 했을 때, 이럴 때는 과연 이게 요인이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문헌에 따라 했는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소지인이 송하인인 경우, 아직 소지인이 누구인 경우? 송하인인 경우. 그래서 아직 이제 운송인에서 바로 받은 운송인이 송하인인 경우.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지인이 이제 이전 양도되니까 제3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3자가 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나누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채권적 효력. 지금 뭐라고 있어요? 화물상한증에 채권적 효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원칙대로 말하면 얘가 화물상한증을 줬을 때 실제로 물건을 받았다. 근데 안 받고 줄 수 있다. 공권. 근데 받았는 거하고 이제 그 기재된 내용하고 서로 다르다. 상이되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한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한번 본다. 자, 근데 소지인이 송하인인 경우가 있죠. 그렇죠? 송하인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운송계약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즉 요인성에 의한다. 왜 요인성에? 내가 이걸 너에게 물건을 맡기면서 보내달라 했으니까 당연히 요인성에 의하죠. 따라서 공권의 경우에는 인도할 것이 없습니다. 물건을 안 받고 그냥 화물상한증을 줬어요. 누구에게? 송하인에게. 근데 송하인이 이거 가지고 있다가 운송인에게 야 물건 나한테 줘 이러면 날강도가 아닙니까? 날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상위일 때는 그럼 보세요. 화물상한증에 적힌 내용과 운송물을 받은 게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 받긴 받았어요. 자, 상위일 때는 실제 위탁받은 운송물을 인도하면 돼요. 얼마요? 만약에 이 송하인이 야 다시 나한테 물건을 줘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이거 보냈네? 왜 차이가 나지?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면 그 받은 대로 주면 된다. 공권일 때는 줄 게 없잖아요. 근데 뭘 줘요? 안 준다. 그러나 만약에 송하인이 화물상한증의 기재에 따른 운송물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 문헌성에 그래서 이제 송하인이 화물상한증에 따른 운송물의 인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우리 문헌증권성에 따라서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넌 있는 거 그대로 나한테 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럴 때 문헌승에 규정한 상법 131조 1항에 의해서 운송인과 수하인 사이에 화물상한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운송인이 공권 또는 상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본증으로서 이를 추정을 복멸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반대 사실을 입증 못하면 화물상한증에 적힌 바에 따라서 운송인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반증을 들어서 이게 상의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상의 같은 걸 입증 못하면 이 사람은 수하인은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적힌 이 화물상한증에 적힌 그대로 나왔는데 뭐예요? 갖달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걸 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소지인이 만약에 송환일 때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지인이 제3자일 때 원칙적으로 요인성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요인성. 그러나 선의의 소지인은 이런 사정을 모르는 소지인, 이게 뭐 선이란 말은 뭐 공권인지 그 다음에 이게 뭐 상인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소지인은 운송계약에 관해서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이상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문헌성을 우선시켜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문헌성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채권적 효력이 이제 문헌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예.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잠깐 이거 잠깐 지어봅시다. 우리 채권적 효력을 하고 있죠. A가 B라는 이제 운송회사, 즉 운송인에게 화물상환증을 받았어요. 화물상환증. 그럼 화물상환증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얘가 이제 양도를 했어요. 누구에게? C에게. C가 이걸 유실을 했습니다. 이런 D가 습득을 했어요. 이걸 A, B, C, D, E. E가 또 양도를 해가지고 선이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 사람이 취득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본문을 아시면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해서 누구? E에 대해서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대해서 운송물에 책임을 진다. 그럼 얘는 여기에 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책임을 부담한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나 공권이나 상이인 경우 운송인은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예. 왜? 아니 운송물을 받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서로 상의했을 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그 입증을 하지 못했을 때는 무슨 책임을 지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게 채권적 효력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는 것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채권적 효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화물상환증의 문헌성에 의해서 악의 소진에게 적용되지 않고 누구에게만 선의의 소진에게만 적용됩니다. 자, 증권 작성 행위의 하자, 사기, 착오, 강박이 있거나 운송물 자체에 발생하는 사유, 불가항력이 있을 때는 소진에서 대항할 수 있겠죠. 당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가 이제 채권적 효력으로서 문헌증권성에 대한 내용. 문헌증권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효력으로서 뭘 봐? 인도증권성이에요.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으로서 인도를 했다. 동산에 우리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의 특실을 배운 건 등기하라고 하잖아요. 동산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도하면 되죠. 그럼 우리 뭐야? 이 유가증권 같은 건 인도하잖아요. 인도하면 어떻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인도증권성.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조문에 하나 안 본 거 있죠? 자, 133조로 하겠습니다. 물권적 효력이 이제 조문에는 이제 채권적 효력은 없고 물권적 효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권적 효력은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그렇죠. 문헌증권성에 의해서 공권과 상의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지인이 송환일 때와 제3질 때 구분해서 우리 살펴보았다. 자, 그 다음에
물권적 효력을 보시면 하물 133조입니다. 우리 조문을 보고 있습니다. 하물 상한증에 의해서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 자, 우리 하물 상한증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전달해 주려 했죠. 운송인이. 자, 이렇게 있는 자에게 하물 상한증을 교부한 때, 그 뭐예요? 그 소지인에게 이게 교부한 때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해서, 그 운송물을 소유권을 하든 아니면 질권을 하든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취득에 관해서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라 그러냐? 물권적 효력, 인도 증권성이라 한다. 다른 말로 물권적 효력을 뭐라고? 인도한 것 같다. 넘긴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인도 증권성을 갖는다. 인도 증권성.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인도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 인도하면 광항이죠, 광항. 우리나라에서는 울금 정도가 되겠고, 이게 뭐 카레 라이스? 여러분 카레 많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카레를 처음 접했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냄새도 그렇고. 지금은 상당히 좋죠. 옛날 그 카레에는 냄새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먹기도 좀 되게 흉악스러운데 색깔도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레에 이제 뭐 좋은 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항암 효과도 있지만 단점은 좀 이가 좀 색깔이 좀 누래진다. 뭐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갑자기 인도 그래요. 인도는 카레. 대한민국은 뭐예요? IT? IT 맞죠?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수업도 잘 하잖아요, 지금. 파이팅입니다. 이게 우리 또 수업 시간에 참 이게 또 대면 수업을 하면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막 하는데 지금은 이제 짜여진 시간, 한정된 시간 내에서 좀 하다 보니까 이 재밌는 말씀을 잘 못 드릴 수가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안타깝기보다는 여러분과 직접 못 본다는 게 지금 너무 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막 틀어놓고 막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벌써 30분, 40분 갔네. 다행이다. 출첵은 됐겠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자, 이게 물권적 효력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차례가 됐는데요. 자, 의의 보세요. 이 유의물 보십시오. 이제 하물 상한증의 물권적 효력은 운송물 위에 물권의 설정 이전. 자, 물권은 뭐예요? 소유권을 하든 뭐 질권을 하든 유치권을 하든. 그러니까 운송물에 대한 권리, 소유를 지금 파는 거잖아요. 그 배 타고 이제 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 건가? 송하인 거예요. 그 운송부에 도착했을 때는 수하인 거예요. 그런 관계. 그래서 이 물권적 효력이 바로 운송물 위에 물권에 대한 설정, 그 소유권은 또 질권 같은 거, 또 이전에 관해서 하물 상한증이 가지는 효력을 우리가 바로 물권적 효력이다. 우리 물권은 뭐가 있어요? 대세효잖아요. 그래서 뭐 소유권, 점유권, 질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송물에 대한 물권 효력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3조에 가봤지만 하물 상한증에 의해서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자, 하물 상한증을 소지인에게 우리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물 상한증에 의해서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하물 상한증을 교부한 때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 취득에 관해서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뭐야? 그걸 받으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취득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물권적 효력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운송인이, 자, 별표 하나 치세요. 발생 요건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해서 인도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발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운송물을 수령해야 된다. 그래서 인도 의무가 발생해야 된다. 정당한 권리자에게 하물 상한증이 교부된다. 정당한 권리자에 돼요.
알았죠? 그러면 운송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운송물이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멸실되거나 제3자에서 선의취득인 것은 안 된다. 얘는 선의취득 같은 경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물권적 효력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왜? 운송물을 수령하고 있고 운송물에 대한 존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요. 이 하물상한증의 물권적 효력의 이론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의 대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상법 제 130 몇 조요? 133조. 133조요. 하물상한증의 교부가 운송물에 하물상한증을 주는 게 교부가 운송물의 인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우리 민법상 운송인과 같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의 인도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의 양도 절차를 취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뭐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각주를 보시면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해서 물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점유 계정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목적물 간접 점유 같은 게 나오고. 그 A가 B에게 팔았는데 A가 B에게 팔았어요. 그럼 뭐예요? 물건을 이제 빌려줬어요. 빌려줬으면 이제 B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죠. 그럼 그 목적물을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190조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해서 물건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A가 이제 제3자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이게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물건을 C에게 팔았어요. 매매했어요. 그럼 당장 이 사람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반환하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가서 물건의 양도를 한 경우에 양도인은 그 제3자에서 반환 청구권을 양수에게 양도한다. 그러면 너 이거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넘어간 걸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목적물의 양도 아니에요. 목적물이 반환 청구권.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물상한증 교부를 하는 게 바로 운송물을 인도하는 거와 같이 본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운송인과 같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 그래서 우리 그러면 뭐야? 운송인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제3자가 우리 여기서는 운송인하고 똑같아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다 이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 수하인이고 우리 민법에서는 제3자가 이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팔았어요. 그럼 이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어 지금? B가 가지고 있지. 그럼 얘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법은 190조와 이런 방법이 우리는 133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한편 우리나라 민법에는 운송인과 같은 제3자가 그렇죠. 운송인과 같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의 인도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의 양도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물권적 효력의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운송인 또는 제3자 B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설 1번, 엄정상대설, 대표설, 유가증권 효력설, 물권 효력을 그냥 부인해버리자.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절대설을 보시면 하물상한증의 교부는 민법 190조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 이전과는 자 미칩니다. 점유를 이전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점유. 이 사람이 원래 있던 점유를 이전하는데 이 점유 이전과 별도로 별 붙입니다. 상법 134조가 특별히 인정한 점유 취득 원인이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그림 이제 다 그려 놓으셨죠? 이런 아, 이게 칠판이 이 그림 기억 이제 목적물 190조, 그다음에 133조. 이 사람 운송이 되고 이 사람 제3자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됐습니까? 이 사람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설로 본다. 그래서 절대설. 절대설은 특별히 인정한 점유 취득 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5페이지에요, 여러분. 5페이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물권적 효력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절대설은 특별한 점유 취득 원인에 의해서 하물 보세요. 이제 하물 상환증의 교부는 하물 상환증을 교부하는 게 바로 뭐야 됐어요? 아까 목적물을 인도받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인도 증거성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하물 상환증의 교부는 운송인의 점유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운송물의 점유를 이전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절대설이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게 절대설이고. 엄정 상대설이에요. 절대설이 아니라 엄정한 상대설이다. 상법 133조는 점유 취득의 특별 원인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 점유의 이전을 규정한. 자, 또 말씀드립니다. 간접 점유예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아시죠? 우리 임대인 같은 사람을 간접 점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직접 점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접 점유의 이전을 규정해서 민법 190조의 예시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정한 상대설은 우리 뭘로 보고 있다? 그렇죠. 190조에 대한 예시. 민법이죠. 예시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하물 상환증의 교부로서 운송물의 간접 점유를 이전하기 위해서 민법 190조입니다. 뭔 소리야. 민법이 1182조까지 있죠. 1900조는 없어요. 190조의 인도 방법을 취함가함으로 민법 450조의 채권의 양도 절차에서 채권의 양도 절차까지 취한다. 우리 여러분 지명 채권의 양도 절차가 있는데 대항 요건은 뭐예요? 양도인이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뭐예요?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제3자에게 뭐 한다고요?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증서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데 그래요. 다 합시다. 지명채권은 바로 이런 거죠. 보시면 A가 임대인, B가 임차인. 이분들이 이제 보증금 5천, 월 40, 월세 40 이렇게 사고 있는데 이분이 C에게 뭐예요? 돈을 5천만 원 빌렸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너 왜 돈을 안 줘? 이렇게 했어요. 돈을 너 왜 안 주니? 아 그래 내가 이 보증금을 줄게.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의사 표시 합치가 있으면 이게 지명 채권이 양도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양도인이 되는 거예요.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통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 누구예요? 양수인이죠. 그래서 이제 아니면 얘가 이제 승인하는 겁니다. 얘 원래 이런 애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우리 5페이지 각주에 보시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누가? B가 A에게 통지한다. 또는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항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또 뭐가 있냐? B가 또 D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D에게? 그래서 또 뭐라냐? 근데 이 보증금을 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제1양수인, 얘는 제2양수인이에요. 얘는 누구야? 채권자.
채권자는 서로 평등합니다. 순서가 없어요. 그럼 임대인 이 A는 누구에 돈 줘야 돼요? 그럼 서로 물권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예요? 확정 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해지만 그 사람이 순위를 보존한다. 이런 거 민법에서 배웠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그런 것들에서 47조에서 이루어진 450조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엄정상대설이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얘도 채권적 효력이 있는데 물권적 효력으로서 대항 요건을 갖춰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설을 보시면 별표 치세요. 대표설. 상법 제 134조를 민법 190조를 강화한 특징을 보고 있다. 그래서 130보다 133조가 특칙이다. 그래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 타주 점유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직접 점유 또는 타주 점유란 말은 운송인이 직접 가지고 있어요. 운송물을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죠. 타주 점 소유의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 점유가 되겠지만 이 사람은 직접 점유를 하고 있지만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450조의 채권 양도 절차 필요 없이 그럼 엄정상대에서는 필요하지만 얘는 필요 없이 화물상환증 교부만으로 운송물의 간접 점유를 이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소지인에게. 그래서 대표설 별표 치시고 이 대표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 효력성인데 이 대표설과 같이 운송인의 횡령 같은 운송물에 대해서 자주 점유 경우에도 물권적 효력이 있다. 자주 점유도 된다. 자주 그럼 운송인이 자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해도 된다?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효력을 부인한다. 자,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부정하고 물권적 효력을 화물상환증 채권적 효력의 반사적 효과에 제한. 그래서 이런 거 없어. 반사적 아까 채권적 효력 문헌증권성의 반사적 효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효력의 내용을 보시면 이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은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해서만 인정됩니다.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 운송물에서만 인정되지 운송물 위의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에는 운송물에 관한 소유권, 질권, 유치권 외에 위탁매매, 처분권도 포함된다. 위탁매매사항도 된다 이 말이죠. 물권적 효력은 위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를 취득에 관해서만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권리 취득. 그래서 권리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 내지 대항 요건에 관해서 인정되고 그 외의 경우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효력 발생, 대항 요건.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 운송물에 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이 화물상환증 처분 증권성이 있다 이 말 말씀드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물권적 효력에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굵은 것이는 이제 대표설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자, 이렇게 화물상환증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논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운송업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냐면 이제 공중적객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공중적객업에 대해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